삼각위원회는 오랜 동안 미국의 정계와 재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해온 단체입니다. 아슈케나지 출신의 사업가인 데비드 록펠러와 같은 아슈케나지 출신의 헨리 키신저, 그리고 주비그뉴 브레진스키와 함께 1973년에 설립한 비정부 단체입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교수를 지낸 브레진스키는 삼각위원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브레진스키는 1976년부터 카터의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으로 일했고 미국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미 카터는 삼각위원회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삼각위원회의 지시대로 움직였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카터의 경우에는 연준 총재로 삼각위원회 출신의 폴 볼커를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카터가 삼각위원회의 뜻대로 움직인 까닭에 지지율이 떨어지자 레이건이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레이건은 나는 대통령이 되면 다국적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삼각위원회를 멀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외교관계협의회와 삼각위원회 소속 사람들로 요직을 채웠습니다. 실제로 레이건 정권의 인수팀에는 28명의 CFR 회원과 10명의 빌더버그 회원, 그리고 다수의 삼각위원회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 역시 삼각위원회, CFR, 그리고 빌더버그 회의의 멤버였던 그린스펀을 연준의 총재로 임명했습니다. 삼각위원회의 경우에는 북미, 서구 유럽, 그리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협력을 모색하는 정치 및 경제 분야의 민간 조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삼각위원회는 빌더버그와 마찬가지로 각국의 유력 인사들이 1년에 한 차례 모여서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 사안을 토론하고 결정을 하는 비밀 모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단체의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1980년 미국의 제양군인협회는 삼각위원회, 그리고 이 단체와 관계가 깊은 외교관계협의회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1년 비슷한 결의안이 해외전쟁 참전용사 협의회에 의해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삼각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레리 맥도널드 하원 의원은 앞서 언급한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반응도 얻어내지 못한 채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삼각위원회는 지난 2003년 4월 11일부터 16일 기간 동안 서울에서 한 차례 회합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시 회의는 비공개였고 이러한 사실은 국내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전 세계의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자신들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삼각위원회를 설립한 데이비드 록펠러의 경우에는 1991년 빌더버그 회의 기조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타임즈를 포함해 이번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대형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임원 여러분들께 지난 40년 동안 보여주신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만일 지난 4일 동안 여러분들의 협조가 없었더라면 세계를 향한 우리의 계획을 발전시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바야흐로 세계 정부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언급했었습니다. 이번 모임을 공개한 언론사는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가 유일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총회에는 은퇴한 외무장관들, 대사들, CEO들, 은행가들, 학자들, 그리고 언론인 등의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 세계 언론의 침묵 속에서 인도 뉴딜리의 타지 팰리스 호텔에 3일 동안 모여서 세계 질서에 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한 인사의 경우에는 국제 질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통합적이고 자유시장 기반의 디플레이션으로 정의되는 지난 30년 동안의 세계화가 앞으로는 자유시장이 아니라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정의되는 향후 수십 년 동안의 세계화로 대체되는 과정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2023년은 새로운 세계 질서, 즉 신세계 질서의 원년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참고로 삼각위원회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신세계 질서의 정체에 대해서는 마트리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2009년 서울 디지털 포럼 기조연설에서 정확하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의 연설 제목은 디지털 시대의 신세계 질서였는데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주도해온 지식층은 매우 변덕스럽고 보상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식층이 빈국에서 부국으로 이동해 불균형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최근 우리는 전례 없는 금융과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지식을 남용했던 것이 부분적인 이유였다. 최고의 인재들은
컴퓨터 기술만을 사용해서 직접적인 물건의 생산과 노동 없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 시스템을 남용하고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향후 정부가 개입해서 법으로 이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디지털 시대는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화는 상당한 수준의 정확성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것은 조지 오웰이 자신의 소설에서 경고했던 1984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오늘날에는 위성으로 고해상도의 사진을 찍어서 마이크로칩에 저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상가위원회의 북미 지역 멤버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김필철 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소개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의 최고 경영자인 레리 핑크입니다. 블랙락은 뱅가드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와 함께 전세계 자산관리 시장의 빅3로 꼽히는 회사입니다. 이들 빅3가 관리하는 자산은 2021년 기준 15조 달러나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블랙락이 관리하는 자금만 7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 2006년 프랑스에 상륙했던 블랙락의 프랑스 지사장은 2013년 올랑드 정권 시절부터 연금은 블랙락의 핵심 주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탄탄한 국가 중심의 연금 제도를 갖추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시중 금융 상품을 통한 개인연금 비중이 전체 연금의 2.25%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개인연금 시장의 불모지였기 때문에 블랙락이 군침을 삼킬 만했습니다. 2017년 6월 블랙락의 대표인 레리 핑크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하수인이나 다름없는 마크롱의 취임 직후 엘리제궁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랙락의 임원들 22명과 자산관리사들이 엘리제궁을 다시 찾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프랑스 정부는 공공행동위원회 2020이라는 전문가 그룹에 국가개혁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블랙락의 프랑스 지부 대표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촘촘한 관계를 이어져오던 이들은 2019년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블랙락이 프랑스 정부를 겨냥해 연금개혁의 세 번째 카테고리, 다시 말해 자본화의 도입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 금융기관에 프랑스 연금 시스템의 한 축을 맡겨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들 세력은 기본연금 이외에 민간기업의 추가적인 연금보험을 반강제로 들게 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의 제안은 재경부 장관의 발의로 지난 2019년 법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연금의 자본화를 위한 첫 발판이 깔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연금 개편의 설계를 블랙락이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개편안은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년층, 그리고 18살의 노동시장에 뛰어든 저학력 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사이 블랙락은 프랑스의 40대 기업들의 핵심 주주가 됐습니다. 블랙락을 위시한 그 주변 세력들이 큰 이득을 취할수록 블랙락이 취한 배당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가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자산관리 기업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주요 금융기관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에게 마크롱의 연금 개편을 통해 든든하고 커다란 시장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동안 세계 전체의 경제 성장은 상층 권력의 엘리트들에게도 부의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전체의 경제 성장은 이들 세력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뜻대로 사고하고 행동을 하는 자유인들, 다시 말해 중산층의 증가를 가져온 것입니다. 2000년 당시 전 세계에서 중산층은 소수의 G7 국가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도 2억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1세기가 도래하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중산층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리스트 세력에게 있어서 불쾌한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세계를 여행하는 인구가 급증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중해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기고 비경의 세계유산을 특등석에서 바라보는 것은 권력자들의 한정된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중산층이 늘어나자 모나코의 초일류 호텔 로비에 일반 사람들이 넘쳐났고 남미의 관광지에서 사람들이 늘어나서 오히려 권력자들이 대기응료를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사이에 중산층은 돈을 더 벌게 돼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글로벌리스트 세력을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글로벌리스트 세력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아주 간단하게 내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산층을 인위적으로 줄이고 하층민을 늘리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준비는 사실상 끝마친 상태입니다. 중산층은 그 사회를 탄탄하게 지탱해주는 근간입니다. 이들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안전판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사회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허물어지면 건전한 소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마저 위협을 받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채와 지출을 줄이면서
아날로그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격변은 어느 특정 시기에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시대를 관통하는 올바른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